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심판제도입니다. 2번. 국립대학교 교원인 갑은 소속 대학교 총장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네, 나누시고 사립학교, 대학교든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초등학교든 유치원이든 전혀 상관없고, 국립 공립 쪽인가 아니면 사립 쪽인가 여러분들이 나누시면 되겠죠. 국립 쪽이라고 하게 되면 그 교원은 교육 공무원입니다. 교육 공무원이고 국립 공립 학교에 있어서 그 교원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교육 공무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처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사법상 행위죠. 사법상 행위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보통 짚게 되는데, 첫 번째는 사립학교의 장은 행정청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 이걸 먼저 하나 짚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립학교에 있어서의 근로관계는 공법관계가 아니라 사법관계다. 다시 말해 사법상 행위다. 그러니까 행정청의 행위가 아니고 사법상 행위이고 하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게 사립학교 쪽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립학교입니다. 소속 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이 친구가 이제 행정청이 되는 것이고,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징계 처분이 나온 겁니다. 징계 해임이 되었을 때 이건 행정처분이 맞습니다. 갑은 이에 불복하여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지금은 이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입니다. 지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입니다. 지금은 법명이 바뀌어 있고, 에 따라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를 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에 대해서 지금 불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행정심판이 맞습니다. 이거는 행정심판법 4조 1항에 근거해서 인정되는 특별행정심판제도에 해당을 하는 것 맞고요. 청구를 하였으나 청구는 기각이 되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 재결이 나온 거죠. 이에 갑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을 하여 취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불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그것이 소의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불복을 한다라는 것은 그냥 이의 제기를 한다는 의미인 것이고요. 재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당연히 고의한 위법이 인정이 돼야 되겠죠. 첫 번째 1번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격을 갖는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국공립학교이기 때문에 행정심판 맞고요. 특별행정심판도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으로 인정됩니다. 4조를 근거로. 따라서 행정심판의 재결이 맞습니다. 니은, 갑이 소청심사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야 한다. 물론 지금 이건 뭐야? 이건 재결 처분입니다. 행정심판의 재결. 요거는 이제 재결 처분에 해당을 한다. 재결 처분에 해당을 하니까 뭐가 인정이 돼야 되겠어요? 고의한 위법이 인정이 돼야지. 고의한 위법이 인정이 돼야만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고의한 위법이 있다 없다라는 부분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재결이라고 했고, 소청심사 결정은 재결 처분이고 재결 처분 취소라는 뜻입니다. 재결 취소송입니다. 재결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재결 취소를 제기하는 경우하고,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처분 취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서 피고는 위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재결청이 될 것이고, 밑에 같은 경우 처분청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처분청이 그 대학교 총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재결청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되는 것이죠. 재결청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되는 것이니까 얘를 피고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얘를 피고로 하는 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만약에 2008년도 2월 29일 행정심판법 개정 전에 행정심판법 개정이 됐는데, 이 개정은 이거는 이제 전부 개정은 아니었었고요. 일부 개정이었었습니다. 일부 개정. 전부 개정은 2010년도 1월 23일인 것이죠. 2008년도 2월 29일 날 개정된 거는 일부 개정이었었고요. 이 전과 후를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요, 행정심판위원회를 행심위를 뭐로 봤었어요? 종전에 개정 전이라고 하게 되면, 개정 전이라고 하고 개정 후 지금 상황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과거에는 심리의결기관이었습니다. 심리의결기관.
심리의결기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심리재결기관이라고 합니다. 심리재결기관. 뭐가 바뀌었죠? 의결기관인가 재결기관인가 이 부분이 바뀐 것이죠. 재결이라는 것이 이제 외부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심리의결기관이라고 하게 되면 뭐랑 비교하시면 되냐면 징계위원회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징계위원회하고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이건 단순히 내부적 의결기관이다. 내부의결기관이다. 내부의결기관. 그러니까 결정권은 가지고 있는데 의결권은 가지고 있는데 표시권, 외부적인 표시권은 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갖고 있고 뭐 안 갖고 있다? 결정권 갖고 있고 표시권 안 가지고 있다. 결정권과 함께 표시권까지 인정돼야만 조직법상 행정청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이 아니었었습니다. 내부적 의결권이 불과했었죠.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징계위원회. 공무원 같은 경우 이제 징계위원회 거쳐가지고 이제 징계를 하게 될 텐데 이 징계위원회라는 것은 단순히 내부적 의결기관에 불과한 것이죠. 얘는 행정청이 아닙니다. 징계권자가 행정청이죠. 징계권자가 행정청이고 또 한 가지 모두 비교해 볼 수 있다. 똑같은 상황으로 처분적 조례. 처분적 조례라고 하게 되면 집행적 조례도 당연히 포함을 하는 겁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조례 말하는 겁니다. 행정소송의 한계에 해당하지 않는 이 처분적 조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례죠. 조례니까 그 조례를 아무리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도 조례 제정 절차를 그대로 똑같이 거친단 말이에요. 지방의회는 단순히 뭐가에 불과하다? 내부적 의결기관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지방의회는 단순히 내부적 의결기관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일반 사무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일반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피고가 되는 거죠. 얘가 공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라고 하게 되면 교육사무라고 하게 되면 특별집행기관으로서 교육감, 일반 집행기관으로서 지자체장 그리고 특별집행기관으로서 교육감 얘들이 이제 표시권을 가지고 있죠. 조례니까 표시는 외부적 표시는 조례 공포가 될 겁니다. 공포권을 가지고 있는 얘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내부적 의결기관이라고 얘기하죠. 얘는 누구? 지방의회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의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얘도 원래 그랬었어요. 얘도 원래 그랬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재결을 하게 됩니다. 재결을 직접 재밌네 오늘. 네. 뭐 되는 게 없네요. 네. 왜 총이 발사가 되죠? 네. 가슴이 좀 아픕니다. 네, 이걸 쓰는 이유는 쓰는 게 되게 손에 힘이 안 들어가고 편해서 쓰는 건데 조심해야겠다. 네, 근데 학원에서 주는 이거는 70원짜리고 이거는 개당 1,000원이 좀 넘어요. 그래서 깨지면 가슴이 좀 쓰리고 근데 깨졌네요. 네, 뭐요? 영어 재결요? 네, 재결입니다. 재결 외부적 의사표시를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하기 때문에 이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입니다. 행정청인데 이 외부적 의사표시로 뭘 하니까 재결이라는 의사표시를 하니까 재결청이 되는 거예요. 재결청이. 근데 이걸 뭘 비교하려고 하는 거냐면 2008년도 2월 29일 날 개정되기 전에도 쟤는 마찬가지였어요.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청심사위원회 있죠? 소청심사위원회. 그러니까 공무원 소청심사의 소청심사위원회든 아니면은 교육공무원, 교원 소청심사위원회든 다 마찬가지로 얘는 옛날부터가 얘는 심리재결기관이었습니다. 얘는 원래부터 심리재결기관으로서 얘는 원래부터 행정청이었었습니다. 행정청. 당연히 재결을 하는 거니까 재결청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사립학교 교원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하는 게 그게 처분이 되는 거죠. 처분으로서의 재결, 처분이 되는 거니까 사립학교 교원이 교수의 결정에 대해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도 역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피고가 되는 것은 맞긴 한데 그때는 처분청의 지위에서 피고의 지위가 인정되는 겁니다. 교원 쪽 나오면 좀 복잡하죠. 소청심사 결정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처분인 A 공립대학교 총장의 해임 처분에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 맞습니까? 뭐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차이가 다 발생할 수 있죠. 어떤 차이가 발생해요? 만약에 이게 재결주의가 적용이 되는 거라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원처분 중심주의가 적용이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겁니다.
예, 이런 경우라면 사립학교 쪽 아닙니다. 국공립학교 쪽입니다. 그러면 재결에 대한 취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위 대상 적격은 재결 쪽이 되는 거야. 그럼 재결에 대한 소송을 얘기했는데 원처분의 위법을 그 안에서 주장할 수 있느냐? 여기라고 하게 되면 주장을 할 수가 있다죠.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재결주의가 적용되면 오직 재결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재결의 고의한 위법뿐만 아니라 원처분의 위법도 같이 다툴 수가 있는 게 맞는 겁니다. 재결주의라고 하게 되면. 그렇지 않으면 원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게 되면 원처분의 위법은 오직 재결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원처분의 위법은 전혀 다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전혀 다툴 수 없게 되면 그거는 법치주의에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재결이라고 딱 묶어버렸으면은 그 안에서 모든 위법을 다 다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들어가면 재결의 고의한 위법뿐만 아니라 원처분의 위법도 그 안에서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원처분 중심주의가 적용이 되면 원처분 중심주의가 적용되면 재결에 대한 취소송에서는 재결의 고의한 위법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처분에 대한 취소송에서 원처분의 위법을 주장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왜 나오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판례가 있습니다. 너무 다행히도 판례가 있는데 사실 논란이 좀 있어요. 논란이 좀 있는데 판례의 입장이 맞고요. 이 부분 이제 상당히 좀 이렇게 각인이 딱 돼 있는 부분인데 저쪽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이 당연히 합격했죠. 상당히 고득점으로 합격을 했는데 진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이 교원지휘법 10조 3항을 가지고 답안을 이상하게 써가지고 야 너도 이런 실수를 하냐? 그래서 교원지휘법 그 친구는 안 가르쳐줘도 다 아는 친구예요. 하나를 알려주면 진짜 열을 아는 친구인데 여기를 뚫리더라고요. 교원지휘법 10조 3항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원은 이렇게 되어 있고 플러스 지금 알파가 하나가 들어와 있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교원지휘법 10조 3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쵸? 원래 한번 합헌 결정이 나왔었고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나와가지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뭐가 들어왔냐면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그리고 경영자 등 이렇게 들어갔죠. 경영자 등 이 등의 학교의 장이 포함이 되는 거죠. 유니버시티면은 이제 총장 되는 거고 칼리지면은 이제 학장 되는 것이고 걔가 학교의 장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국공립학교 교원 쪽이 아닙니다. 그렇죠? 국공립학교 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립학교 쪽입니다. 사립학교 쪽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교소의 결정이 기각이나 각하가 아니라 인용되었을 때 이때죠. 인용되었을 때 피청구인 쪽에 해당을 하는 사립학교 법인이나 경영자나 아니면은 학교의 장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추가돼서 허용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이유는 왜 그렇다? 이게 만약에 얘라고 한다면 국공립학교 쪽이라고 한다면 그 학교의 장 등은 뭐가 되는 거야? 행정청이 되는 거잖아. 그치? 행정청이 되는 것이니까 그 경우에는 피청구인 처분청입니다. 그러면 재결의 기속력에 묶여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원고적격 인정이 안 되는 거라고 했어요. 어느 쪽이요? 국공립학교 쪽.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립학교 쪽이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재결이 아니고 교소의 결정이 되는 게 없네. 교소의 결정이 뭐가 돼요? 처분이 되잖아. 제3자의 행정행위라고 했잖아요. 제3자의 행정행위. 그러니까 만약에 기각이 되면은 그거는 누구한테 수익적이에요? 그거는 학교의 장 쪽에, 사립학교 쪽에 수익적이고 교원 쪽에 침익적인 거야. 인용이 돼버리게 되면 그때는 교원 쪽에 수익적이고 학교 쪽에 침익적인 된 것이고 이렇게 제3자의 행정행위, 처분이기 때문에 교원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 사립학교 교원입니다. 교원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 학교 쪽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이 친구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게 된다. 이렇게 봐서 이제 인정을 하게 됐죠. 근데 옛날에 여기만 있을 때든 옛날엔 이것만 있었다고 했어요. 교원만 있을 때든 지금처럼 이게 포함이 되는 것이든 그거는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이것들이 얘네들이 제기하는 게 전부 다 교소의 결정에 대한 소송만 인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교소의 결정에 대한 소송만. 그러면 이쪽을 생각해봐. 국공립학교 교원 쪽이라고 하게 되면 교소의 결정이 재결 처분이잖아.
그죠? 재결 처분이니까 그 재결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것만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재결주의로 보여질 수가 있는 거야. 재결주의로. 국공립학교 쪽만 생각을 하면 뭘 기억하라고? 사립학교 교원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응?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치게 되면 이건 사립학교 쪽만 해당 사항이 있는 거고, 그러면 사립학교 교원이나 사립학교가 교소이익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거는 재결에 대한 취소송이 아닌 거잖아. 아닌 거기 때문에 10조 3항이 진짜 생긴 건 똑같아요. 재결주의 보통 규정과 똑같이 생겼어요. 이건 완전히 딱 보면 물리 해석만 하면 재결주의로 보여지는데 재결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담겨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야 된다고? 사립학교 쪽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재결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처분에 대한 소송인 것이 분명한 거고, 그 부분이 일부라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오직 재결에 대한 소송만 허용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결주의가 아니란. 그러니까 이게 재결주의라고 잘못 이해해버리게 되면 재결주의라고 10조 3항을 재결주의라고 이해를 해버리는 순간 이때는 원처분의 위법도 그 안에서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와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게 온전히 재결주의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국공립학교 쪽이라고 하게 되면 재결주의가 되는 거고, 사립학교 쪽이라고 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 아닌 거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어떻게 하나의 조항을 놓고 나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게 어딨어. 그죠? 얘는 남자기도 하고 여자기도 하고 여자기도 하고 남자기도 하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죠? 우선 하나로 딱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재결주의가 아닙니다. 재결주의가 아니야. 재결주의가 아니다라고 처리를 하는 순간 뭐로 넘어가는 거야? 소송이니까 일반법, 행정소송법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넘어가게 되면 행정소송법 19조 단서에 따라서 원처분 중심주의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원처분 중심주의를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원처분에 대한 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좀 어렵죠? 갑이 소청심사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통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기각결정에 사실 오인이나 재량권의 일탈 남용 위법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에 이는 소청심사 결정 자체 고의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요건 많이 봤었죠. 어떻게 봤었어요? 먼저는 요건재결과 본안재결로 나눈다. 요건재결은 각하재결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안재결에는 전부인용과 일부인용과 기각이 있다, 이렇게 나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부 다 주체절차 형식의 하자는 존재할 수가 있다. 거기에는 재결의 고의한 위법이 포함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용의 하자는 본안재결 쪽에서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친구들이 있기는 있다. 그게 바로 처사추변, 처추변 위반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거나 아니면은 직권심리 위반 상황이 발생을 했다면 고의한 위법이 인정될 수 있다. 그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전부인용은 원처분이 제3자 행정일 때, 일부인용은 없는 거고, 기각재결은 추가불이익하고 사정재결이 나왔을 때 고의한 위법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뭡니까? 기각입니다. 기각이죠. 기각이니까 이건 본안재결입니다. 본안재결이니까 주체 절차 형식 내용 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주장한 게 사실 오인하고 재량의 하자 주장을 했으니까 요거는 내용의 하자를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제 봐야 될 건 기각이니까 이게 처추변, 처사추변 위반인 것인가, 아니면은 직권심리 위반인 것인가, 그런 언급 안 하고 있죠. 그럼 추가적 불이익이 발생을 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정재결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각재결에 지금은 고의한 위법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의한 위법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시작부터 세게 들어오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청구인은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다. 지금 이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재심판 청구 금지 얘기하는 거죠. 51조. 이거 잘 기억해 놓으라고 했어요. 재심판 청구 금지라는 것이 행정심판은 무조건 2번 이상 안 된다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편하게 재심판 청구 금지돼. 우리가 편하게 행정심판은 한 사건에 한 번의 기회만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긴 하지만 뭘 기억해 놓으라고요? 소독약을 자꾸 뿌리니까 재결, 처분, 부작위. 오케이?
그 행정심판의 최종적인 결론으로서의 재결, 그 다음에 그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처분, 이거나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거부처분 포함이니까 방어심판, 요구심판 다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부작위는 오직 요구심판,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처분하고 부작위, 요거 3개까지입니다. 3개까지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거를 당의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할 수도 없겠지만, 이제 상급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다 안 되는 것이다. 네, 그 다음.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한 의심이 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라거나 당사자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적 지위를 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아, 여기가 틀렸구나. 네. 왜 이렇게 맞는 말이 쭉 나오다가, 네, 어디가 틀렸습니까? 신청이죠, 신청. 네. 신청이 틀렸습니다. 가처분 얘기하는 겁니다. 가처분. 여기는 안 먹히네. 칠판이, 네, 첫날 제가 좋다고 했는데, 그거 취소했죠, 이미. 예. 꽂았습니다. 아주 꽂았고요. 네, 가처분. 예, 임시처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임시처분이라고 하고 있는데, 가처분하고 같은 말이죠. 임시가짜니까 임시처분, 가처분 같은 얘기였습니다. 예, 이거 이제 2개 나누시고요. 첫 번째, 예, 가금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가이행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고, 2개 나누시고요. 가금지 같은 경우에는 다툼이 있는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행정처분. 이쪽으로 문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표현을. 예, 다툼이 있는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인 것이다. 그 다음에 밑에 같은 경우에는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법률관계. 예,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로 쓸까? 예. 권리관계든 법률관계든 똑같은 거니까. 예, 법률관계, 권리관계에 대한 가처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요. 임시적으로 금지를 명한다. 그쵸?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이다.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이렇게 되고, 예, 밑에 같은 경우에는요, 임시적으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행정처분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관계가 되는 것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금지를 명하고요. 여기는 지위를 정해주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행정심판법에는 뭐가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쪽에 있어서의 본체심판, 본체심판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건 예방적 금지심판이죠. 예방적 금지심판. 이게 본체심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본체가 되는, 얘는 이제 보전심판이니까, 본체심판은 의맹심판이 되는 겁니다. 의맹심판.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은 전부 다, 예, 사전심판이라는 거야. 사전소송, 사전심판. 예, 사전적 쟁송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처분이라는 것은 가금지에서 바로 딱 드러나다시피 아직까지 아무 행정처분이 안 나온 상태예요. 처분이 안 나온 상태에서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건 당연히 사전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사전심판으로서 예방적 금지 심판에서의 가처분은 가금지, 소송은 예방적 금지 소송, 그 다음에 의맹심판에서의 가처분은 가이행, 소송은 의맹소송, 이렇게 사전소송, 사전심판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인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게 없는 거죠. 예방적 금지 심판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금지가 없어요. 가금지가 없고, 예, 우리 가처분, 임시처분 몇 조에 있습니까? 행정심판법 31조에 있습니다. 행심법 31조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이 부분만 있다. 가이행 이것만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게 인정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예방적 금지 심판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사전적 집행정지입니다. 사전적으로 하지 못하게 막는 거잖아. 하지 못하게 막는 거니까 이것은 사전적 집행정지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서울대 박정훈 교수님은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전적 집행정지가 되려면은 뭐가 인정이 돼야 돼요? 사후적 집행정지는 최소한 인정이 되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소송이든 심판이든 사후적 집행정지도 인정 안 합니다. 완전히 부정을 하고 있죠. 예외적으로만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죠. 따라서 사후적 집행정지도 인정이 안 되는 상태에서 사전적 집행정지의 의미를 가지는 예방적 금지 심판이나 소송은 결코 허용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정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집행 부정지 원칙을 깨고 집행 정지 원칙으로 바꿔줘야지만 그 다음에 예방적 금지 심판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논의라도 한번 시작해 볼 수가 있는 건데, 현재 상황에서 도입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 집행 부정지 원칙하고요 충돌해버립니다. 깨져버립니다. 심판법이 통째로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없는 겁니다. 이쪽으로 들어간 거고요. 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서 뭐가요? 가이행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적당 중급 공복이죠. 적당 중급 공복 이렇게 됩니다. 적당 중급 공복. 그래서 적당하게 중간 정도로 이제 밥을 먹었더니 참 공복이어서 배가 많이 고픕니다. 그래서 뭐예요? 임시적으로 고로케 빵을 하나를 먹게 됩니다. 어떻게 밤에 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은 뭐가 되는 거야?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이죠. 이건 소송도 심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민사소송과 달리 우리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본체가 있어야만 됩니다. 본체가 있어야만 집행정지든 가처분이든 다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처분, 거부처분 말하는 거죠. 가이행 쪽이니까 요구심판입니다. 그래서 처분이나 부작위에 상당한 의심, 위법 또는 부당함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중대한 불이익 또는 밑에 급박한 위험이, 이건 또는입니다. 여기가 같이 가지 않아요. 또는도 소독약 뿌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불이익 또는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집행정지와 마찬가지로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맨 마지막에 복은요, 보충성 원칙입니다. 보충성 원칙. 집행정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뭘 생각하시냐면 소송이든 심판이든 심판기관이 말이에요. 법원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 얘가 직권으로 개입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직권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는요. 쟁송이, 소송이든 심판이든 쟁송이 진행 중인지 여부를 가지고 보시면 끝나는 겁니다. 쟁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심판기관이 직권으로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심판을 변경한다라, 청구의 변경, 소송을 변경한다라거나 청구의 변경, 소변경, 심판 변경, 소송 변경, 심판 변경 이런 거는 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구소를 취하고 신소를 새로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이 아니라 한번 끊겼다가 가는 거잖아. 끊겼다가 할 때는 직권이 안 됩니다. 그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니까 당사자의 신청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구제라는 것은 집행정지도 마찬가지고 임시처분, 가처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앞에 있는 취소심판 이런 거를 끊어버리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직권 가능합니다. 직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둘하여, 셋하여지 하나여가 아닙니다. 그 다음 피청구인을 경정하는 결정이 있으면은 피고 경정, 피청구인 경정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 경정 결정 시에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고 쪽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피고 쪽. 피고 쪽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 행소법 14조 4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걸 또 어디까지 데려가고 있습니까? 21조 4항까지 끌고 들어가고 있죠. 14조 4항, 14조가 바로 행정소송에서의 피고경정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경정. A라는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B라는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걸로 바꾼다 하게 되면은 이건 사실 소를 바꾸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싸움의 당사자가 바뀌어버리게 되면 싸움이 바뀌는 겁니다. 싸움이 바뀌어버리면 이게 사실은 소변경이라는 거예요. 피고를 경정한다고 말을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소변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A 행정청을 상대로 한 구소를 취하하고 그 다음에 B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신소를 제기하고 하는 거와 다르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식의 소변경이 가능하려고 하게 되면 당연히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경정결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소가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원래 이 신소를 별소를 제기했을 때 지금 새롭게 제기할 때도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깔려야 되는 거예요. 가능해야 소를 바꿔주지 불가능한데 어떻게 바꿔주나, 그렇죠? 가능하려고 하게 되면 재소견 준수해야 되잖아요. 재소견 준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경정 신청을 하는 시점 또는 경정 결정이 나온 시점 그때를 기준으로 같은
같은 날이라고 치게 되면 그냥 왔다 갔다 하셔도 상관없는데 엄밀하게는 경정 신청 시점이에요. 소변경으로 지금 소변경 신청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 엄밀하게는 그쪽인데 보통 이제 거의 같은 날이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그냥 결정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했을 때 그때는 이미 제소기간이 도가돼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도가돼 있을 수가 있으면 신소가 불가능해지잖아. 불가능이면 그럼 소변경도 안 되는 거고 피고 경정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뭘 인정하고 있다? 처음에 제기된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실질이 소의 변경이기 때문에 21조에 있는 소의 종류의 변경 쪽으로도 그것을 그대로 준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얘기는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행정심판에도 청구기한 제한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법리는 거기도 똑같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심판법도 똑같이 소급표를 인정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가 아니라 경정일 그날이 아니라 언제가 되는 거예요? 종전 청구죠. 종전 청구를 제기한 그 시점, 처음에 제기된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소변경하고 소의 병합, 소병합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소송하고 심판하고 같은 건 같게 가고 다른 것만 여러분들이 잘 비교를 해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뭐로 바꾸는 겁니까? 구소를 신소로 이렇게 바꾸게 되는 것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요, 주된 청구에다가 관련 청구를 이제 병합, 결합시켜 버리는 방법이 되는 건데 여기서 반드시 적법해야 되는 건 요거 세 개잖아. 반드시 적법해야 되는 거. 적법해야 되는 것이고 얘는 안 적법해도 되는 거죠. 얘가 뭐 전치주의를 충족하지 못했다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얘를 각하될 것 같아가지고 소를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야 취소송을 제기했다가 무효행송으로 바꾸는 경우 구소가 취소이고 신소가 무효행송이다 그러면 뭐 전치주의를 충족 못했다거나 제소기간을 충족을 못했다거나 해서 구소는 지금 부적법한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무효행송을 바꾸죠. 얘는 적법하지 않아도 돼요. 셋은 적법해야 된다. 그 중에 지금 이쪽 얘가 적법해야 되기 때문에 소급표를 인정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판 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뭐 이거 당연한 얘기라고 앉아있냐. 승계청이죠. 피승계청이 아니라 승계청이다. 승계청 요거 이제 대표적인 판례는 어떤 판례가 되는 겁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요. 건보공단 쪽이죠. 그래서 근복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권한이 넘어갔어요. 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 건보공단 쪽으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뭐가 넘어갔냐면 얘는 원래 뭐를 하는 거였어요? 얘는 건강보험료. 얘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이 되는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 그 다음에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료 이렇게 얘는 이쪽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행정청, 얘는 이쪽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행정청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에는 산재보험료하고 고용보험료를 고지할 수 있는 그 고지 권한이 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일로 넘어갔어요. 고지 권한이 넘어가 버렸으니까 이제는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다 얘가 부과합니다. 다 얘가 부과해요. 그렇게 되면 얘가 피승계청이죠. 승계당한 친구고요. 피승계청. 승계당한 친구고 얘가 바로 승계청입니다. 승계청. 이렇게 되면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4번.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심판의 청구기간은 무효등 확인 심판과 보자기에 대한 은맹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행정심판법 27조 7항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면 취소심판이라고 하게 되면은 전부 다 그것이 적극적 처분에 대한 것이든 소극적 처분, 거부 처분에 대한 것이든 간에 전부 다 청구할 제한이 있고요. 무효등 확인 심판이라고 하게 되면 전부 다 적극적 처분에 대한 것이든 소극적 처분, 거부 처분에 대한 것이든 전부 다 청구기한이 없고요. 은맹심판이라고 하게 되면 명시적인 처분이 있는 거부 처분의 경우에는 청구에는 제한이 있지만 부작의 경우에는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다. 그렇게 치면 총 6개 중에서 3개는 청구기한 제한이 발생을 하는 거고 3개는 청구기한 제한이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소송과 차이가 없고요. 심판 청구 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안에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다. 예, 요거는 몇 조에 있는 거예요? 27조 6항에 있는 거죠. 6항에. 27조 5항 6항에 어거지를 쓰죠. 어거지 불거지를 쓰게 됩니다. 예, 그거가 지금 뒤에도 계속 그런 식의 상황이 등장을 할 텐데, 예, 근데 일반적으로 청구기한 얘기가 나오는 것보다 조금 어려워요. 이쪽 상황이 조금 어렵습니다. 많이는 아니고요. 조금입니다. 예, 조금 어렵게 됐긴 한데 우선 기본부터 잡고 들어가시게 되면 행정심판법이죠. 행심법이 제27조 1항하고 2항하고 3항하고 4항하고 5항하고 6항하고 7항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1항 같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렇게 해서 주관적 청구기간 규정이 있고요. 주관적 청구기간 90일이다 이렇게 돼 있죠. 안날에 90일 이렇게 돼 있고, 예, 2항 같은 경우에는 뭐 전쟁이 났다거나 천재지변, 사변 이런 것들 발생했을 때 불가항력 발생했을 때죠. 불가항력. 예, 불가항력 발생을 하게 되면 불가항력 사유가 소멸하고 나서부터 14일 안에 심판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청구기간이죠. 처분이 있은 날입니다. 객관적 청구기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심판 청구하면 되는 것이고 플러스 알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가 있다. 이게 있고요.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불변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얘는 불변기간은 1항에 있는 거 90일 하고 2항에 있는 거 14일. 이거 두 개는 불변기간. 즉 심판기간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임의적으로 늘리고 줄이고 할 수가 없다. 무조건 90일, 무조건 14일이다. 그럼 5항 같은 경우에는 어거지를 부립니다. 6항 같은 경우에는 불거지를 부립니다. 그래서 오거지 불거지. 예, 90일인데 잘못 알려가지고 120일이라고 알리게 되면 120일 안에만 심판을 제기하면 되고요. 전혀 알리지 않게 되면 이럴 때는 어디로 넘어가는 것이다? 예, 사망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에 있는 180일 플러스 알파로 가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어쨌든 알았을 겁니다. 처분 통지서가 온 상태고 처분의 존재를 인식을 했고 그런데 고지가 안 돼 있는 거지. 청구견이 고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는 인정이 안 되겠죠. 알파는 알게 되면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럼 180일이지. 그럼 뭐 180일. 그 다음에 7항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보신 대로 무효확인 심판하고 엔드 부작위, 부작위에 대한 의무행 심판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구기한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처분이 고지하지 않으면 이거 6항에 180일 위로 올려서 180일 들어가는 거고요. 제3자가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상대방이 제기하는 경우와 같다. 그렇죠? 뭐 취소 심판을 제기합니다. 근데 그게 제3자 심판입니다. 네, 그럴 때도 당연히 90일 안에 180일 안에 가는 게 맞는 겁니다. 뭘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90일이라고 말한 거 아니고요. 180일이라고 말한 거 아닙니다. 예. 이건 뭐예요? 90일 and 180일. 양쪽 걸친다는 거예요. 양쪽 걸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제기를 할 때도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하지. 뭐 얘는 아는 거는 보통 상대방이 아니까 처분의 상대방이 제기하면 90일 가고 보통 이렇게 가는 건 잘 모르니까 제3자가 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180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사실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도 포함이에요. 누구도 여기서 제3자도 알면 안날부터 90일 맞고요. 상대방도 모르면 상대방 누구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개별 처분이라고 할지라도 처분에 직접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도 고시나 공고의 방식으로 처분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180일 적용되고 소송이면 365일 적용되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상대방도 역시 모르면 180일 플러스 알파 가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든 제3자든 상대방이든 간에 90일하고 180일 이렇게 적용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뭐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게 뭐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제기하는 경우가 같다라고 한 게 얘는 상대방은 90일이고 얘는 제3자는 180일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고를 너무 딱 거기다가 맞춰 놓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원칙대로 90, 180 둘 다 적용되는 건 맞아요. 둘 다 적용되는 건 맞죠. 고시나 공고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 발생일을 처분이 있는 날로 보아 그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다.
고시나 공고에 의해서 처분을 하는 경우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거야? 개별 처분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개별 처분으로. 근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고시공고의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항상 내 생각에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개별 처분이란 말이 나옵니까? 그죠? 개별 처분이란 말이 안 나오잖아. 그러면 우선 고시공고면 먼저는 일반 처분. 먼저 일반 처분부터 생각해보는 게 기본이잖아. 개별 처분에서 고시공고하는 건 그거는 오히려 그쪽이 예외적인 거예요. 그쪽이. 일반 처분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적용돼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다고 했고,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 저게 구사무관리 규정입니다. 구사무관리 규정. 그래서 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고시나 공고 방식으로 처분을 하게 되면 5일 뒤에 효력 발생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요. 그럼 5일입니다. 5일이고 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모두 다 안 것으로 의제를 하겠다. 그렇게 되면 주관적인 불복기간, 제소기간도 청구기간도 둘 다 주관적 청구기간, 제소기간 적용을 받게 될 테고, 그러면 그날이 있은 날이 아니라 안날이에요. 안날. 물론 있은 날이긴 한데 여기서 안 걸로 의제했으니까 안날 되고요. 안날. 그러니까 주관적 청구기간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90일입니다. 90일.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말이 되고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해도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정당한 사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송과 같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행정심판법상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무수탁 사인도 행정청이 될 수 있다. 그쵸? 행정심판법은 몇 조야? 2조 4호입니다. 2조 4호. 행소법. 행정소송법 같은 경우에 2조 2항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 행심법 같은 경우에는 2조 4호에 되어 있고, 행절법, 행정절차법 같은 경우에는 2조 1호에 되어 있습니다. 1호에 뭐가 나와요? 행정청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2조 2항에서는 행정청의 범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2조 4호에서는 행정청의 정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2조 1호에서는 행정청의 정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강학상 행정청, 조직법상 행정청 플러스 알파 얘가 바로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기관 말고도 누구도 포함되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기타 행정주체입니다. 기타 행정주체. 그러니까 기타 공법상 법인으로서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조물법인과 함께 공무수탁사인이 바로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 안에 포함이 될 수가 있죠. 포함이 될 수가 있으니까 공무수탁사인도, 민간 위탁을 받은 공무수탁사인도 기타 행정주체, 그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의 지위가 인정이 되며, 특징은 얘들은 별도의 행정기관을 보유하지 못하고 따라서 본인이 행정기관이면서 본인이 행정청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피청구인의 경정이 있으면 심판 청구는 피청구인의 경정 시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거 뭐 앞에 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죠? 그게 아니라 처음에 제기된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거죠? 처음에 제기된 때 언제 종전 피청구인한테 심판을 청구했던 그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 소급표가 인정이 되고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완전 특이한 거죠. 저거는 이건 원리로 안 돼요. 이건 분명히 원리 문제인데, 근데 이거는 법령 문제입니다. 암기 문제예요. 암기 문제. 방금 제가 앞에서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피고경정, 피청구인 경정. 피고경정, 이걸로 기준을 잡으세요. 피고경정이라는 것은 사실상 무엇이다? 소의 변경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소의 변경이라는 것은 뭐 플러스 뭡니까? 구소취하 플러스 신소제기입니다. 구소취하와 신소의 제기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여기서 뭐가 들어가냐면 소개시, 소속물, 소종료, 심판 절차의 개시, 심판 대상의 결정, 심판 절차의 종료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 소종료가 들어가요. 소종료가. 그 다음 신소재계는요. 소액 개시, 소개시가 들어가요. 소개시. 소속물 빼고 나머지 다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거 처분권주의 적용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처분권주의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런 처분권주의는 어디에도 적용이 되는 게 맞습니까? 소송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심판에도 그대로 존재합니다. 행정심판에도 처분권주의가 적용이 되고요. 행정심판법 48조 1항에 보게 되면 처분권주의에 대한 별도의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불거분류원칙, 처분권주의가 적용됩니다. 처분권주의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신청이.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원고의 의사결정,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신청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은 제14조에서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 신청이 있어야 된다라고. 근데 행정심판법 이것도 똑같이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는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직권을 넣어놨어요. 법에다가. 뭐 할 말이 없어요. 이거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죠 뭐.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엔 직권에 의해서 피청구인 경정을 할 수가 있는 게 맞고, 그래서 이게 옳지 않은 게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옳은 거예요. 3번이요. 3번 원래 틀린 건데 옳지 않은 건데 근데 옳은 거란 말이에요.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심판법에서는 이 피청구인 경정 부분에 직권을 포함시켜 놓고 있다. 네, 그 다음 의명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피청구인이다. 신청을 받는 행정, 저거 왜 또 물어볼까? 문제 진짜 좋죠.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메시지가 다 있어. 메시지가 정말 이런 게 교수님들의 매력입니다. 매력. 내공이 강한 자들은 툭 치면서 그 안에 하고 싶은 말 다 물어보는 겁니다. 멋져 불어. 이건 뭐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요번에 17년도 4월 18일 날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최근 중요 개정 날짜가 첫 번째가 2008년도 아까 2월 29일 요게 하나가 있었지. 그 다음에 이제 전부 개정된 게 2010년도 1월 25일, 1월 13일, 1월 25일이죠. 1월 25일. 아까 내가 딱 이렇게 날짜를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요번이 이제 2017년 4월 18일. 이렇게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일부 개정이었었고, 요거는 이제 전부 개정이었었고, 요거는 이제 일부 개정이었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와 여기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2010년도 1월 25일 날, 저걸로 개정을 하면서, 행정심판은 사실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잖아. 행정 절차로서의 성격과 사법 절차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중앙대 김중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 절차로서의 성격, 이건 2차적 행정 결정이다 라는 부분에 상당히 주목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 1월 25일 날 전부 개정이 되었을 때는 사법 절차로서의 성격을 엄청 강화시켜놨습니다. 행정심판에 사법 절차의 성격을 엄청 강화를 시켜놨거든. 그 과정에서 모두 지금 확실히 해버리려고 한 거냐면 1984년도 이때죠. 1984년도에 뭔 일이 있었어. 행정소송법이 전면 개정이 됐고요. 행정소송법이 전부 개정됐고 전면 개정되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이 제정이 됐어요. 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항고소송의 종류가 이렇게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항고소송의 종류가 취소소송이 있었고 무효확인소송이 있고 의무행소송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여기도 취소심판이 있고 무효확인심판이 있었고 의무행심판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이 소송법적 개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얘가 날아갔단 말이에요. 얘가 날아가면서 이건 분명히 사전송이죠. 실체적 심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개정된 법령에 대해서 아직까지 행정부가 판단을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먼저 판단을 내릴 수가 있도록 해주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에 비춰서 너무 큰 걸 주고 있다. 선물이 너무 크다. 그래서 버려버렸단 말이야. 버려버리고 누가 들어왔어? 부작위 위법 항의송이 지금 이렇게 들어와 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차적 심리, 실체적 심리 이거의 차이를 발생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개정 과정만 본다고 하더라도 즉
즉 행정소송법의 입법 과정만 봐도 얘는 절차적 심리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절차적 심리만 가능한 부작위협 파행송에 대한 규정은 실체적 심리가 가능한 의무행소송을 배제하는 특칙이다 라는 접근이 가능해져 버린 겁니다. 그게 통설 판례가 돼버린 거예요. 예, 이렇게 돼버렸는데 여기서 이제 은맹심판 근데 끌고 들어왔잖아요. 여기에 이 형이 있어서 이걸 그대로 본따서 만드는 과정에서 이거죠. 본따단 말이야. 본따. 예, 본따. 왕따 아니고 본따인데 본따서 만들었는데 이걸 본따는데 이게 안 본따졌잖아. 안 본따져갖고 뭐가 없어. 이쪽에 판례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음행송이 들어와야지 음행송에 대한 판례가 나올 텐데 판례가 안 나왔단 말이지. 없는데 어떻게 나와? 조세호 사건이죠. 그래서 판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쪽에 음행심판이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제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음행심판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부작이면 어쩔 수 없이 음행심판 가는데 그거밖에 없으니까 꾸역꾸역 가는데, 거부라고 하게 되면 거부처분 취소 심판을 지금까지 줄곧 제기를 해왔었단 말입니다. 그걸 그만두자라고 얘기한 거야. 그만두자. 있는 건 좀 잘 사용하자. 그래가지고 행정심판법 제17조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정심판은 재결에 대한 행정심판은 안 되죠. 안 되니까 처분을 행한 행정청, 처분을 한 행정청, 얘가 피청구인이다, 처분청이다 라고만 못 박아 놨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여기다가 괄호를 넣었어요. 괄호. 2010년도에 괄호가 딱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하지만 음행심판은 이렇게 했어요. 하지만 음행심판은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다.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다 라고 이게 괄호가 하나가 들어옵니다. 괄호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거부처분에 대한 것이든 부작위에 대한 것이든 간에 거부처분도 처분이고 부작위도 처분이기 때문에 기존 그대로 처분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신청을 받은 행정청하고 실체적으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름을 굳이 따로 붙였어. 이유는 뭐지? 음행심판에 길을 까겠다 라는 거예요. 살리자 이제 했는데 못 살렸어요. 했는데 여기서 결국 뭐냐면 7년 만에 의무행심판 살리는 거 포기선언을 때린 거야. 이게 포기선언이에요. 포기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공부를 겁나 안 한다. 우리가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공부를 엄청 많이 하죠. 그렇죠? 문제는 뭐야? 국회가 통과를 안 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소송법 개정안, 그죠? 개정안. 요 중간에 요거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딱 바탕으로 해가지고 행정소송법 개정안 논의가 2012년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2013년도에 그죠? 2013년 3월 23일인가요? 이때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안 입법 예고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입법 예고가. 행정소송법 개정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뭐 있습니까? 의무이행소송 있잖아요. 의무이행소송. 그치? 빨리 갖고 들어오란 말이에요. 저거 준비 다 끝낸 거거든요. 진짜 물러설 만큼 물러선 거야, 우리가. 물러서고, 통과시키면 이제 그 뒤부터만 생각해도요, 저거 이제, 혼란이 좀 있을만 해가지고, 공포 후 2년 뒤에 시행한다라고 해서 기간을 좀 줬거든요? 그럼 15년부터 간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15년부터 움직인다고 해도 2년 정도면 음행소송에 대한 판례가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통과가 안 됐잖아요. 누가 일을 안 한 거야? 국회가 일을 안 한 거지. 우리가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부 다 했잖아요. 지금 모르는 게 없어, 우리는. 그치? 그래서 결국 의무행소송에 대한 판례는 안 나왔어요. 판례가 안 나왔고, 이런 식으로 해봐야 의무행심판은 아무리 이렇게 밑밥 깔아놔도 사용을 못 하더라 이겁니다. 사용을 못 하니까 포기선 딱 때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냥 거부처분 취소심판 제대로 쓰자, 그냥. 있는 거 쓰자. 그래서 거기다 재처분 의무 인정하고, 간접강제 도입시켜다 주고, 막 다 갖다 집어넣어 준 겁니다. 다 갖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쉬움을 토로하시기 위해서, 굳이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교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한 개만 더 하고.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라도, 그러니까 필요주의 말하는 거죠.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먼저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겁니다. 거쳐야 된다.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제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육회부정 기간변경 필요였었죠. 육회부정 기간변경 필요.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는 해야 되는데 행정심판 재결은 필요가 없는 경우가 바로
예, 행정소송법 18조 2항이죠. 행정소송법 18조 3항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청구 자체도 필요 없고 그렇다면 당연히 예, 재결도 필요가 없겠죠. 이런 상황이 나왔죠. 네, 6회 부정기간 변경 필요입니다. 6회 부정기간 변경 필요. 6, 해, 부, 정, 기, 관, 변경 필요. 이거죠. 변경 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거기 항상 이렇게 운을 넣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6회 공구는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그 기관을 전부 다 변경해야 될 필요가 크다. 이거였었죠. 예, 이렇게 했을 때 60일이 지났을 때 중대한 손해, 그 다음에 의결이나 재결이 불가능할 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 기각재결이 나왔을 때, 관련 처분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 그 다음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 처분이 변경되었을 때, 행정심판이 필요 없다고 잘못 알려줬을 때, 오고지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필요주의가 적용되는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예,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을 하겠죠. 네, 그런데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중대한 손해 어디 있냐? 여기 있네. 중대한 손해. 그러면 청구는 필요하고 재결은 필요 없고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청구가 필요 없고 라고 했으니까 넌 탈락. 틀렸다. 취소 재결의 경우에 기판력과 기속력이 인정이 되는 것이다. 아니죠. 네, 이게 순수한 행정처분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재결 처분입니다. 그 다음에 확정된 확정 판결입니다. 확정 판결이라고 했을 때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어디에만 인정이 되는 겁니까? 여기에만 기판력이 인정되고 여기에는 기판력이 없는 거죠. 이미 판단은 끝났다라는 것은 판결이 마지막 종심 절차이기 때문에 저기에서만 인정이 되는 것이지 심지어 재결에도 없습니다. 재결에도. 네, 그 다음 기속력이 있죠. 인용 재결이니까.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이 계속 중임을 요건으로 하므로 네, 그렇죠. 소송뿐만 아니라 심판 역시도 예, 행정법 관계, 공법 관계에 있어서는요 반드시 본체 쟁송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예, 늦어도 집행정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예, 본안 심판을 청구를 해야 한다 맞는 말이죠. 예, 소송도 심판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둘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 적법한 본안 판단에 계속이죠.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는 예, 그 소송이든 심판이든 적법하게 제기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소취하 같은 거 없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가니까 우리가 예,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함과 예,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라고 얘기합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이후에예요. 이후에. 예, 그런데 동시에도 허용하거든요. 동시에도 허용을 하는데 동시에도 가능하죠. 뿐만 아니라 적어도 돼요. 사실은 적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만 이 요건을 좀 갖춰주면 되는 겁니다. 이 요건을. 그래서 저기까지 한 번 더 밀리기도 한다. 동시에보다도 더 빨리 들어가기도 한다 이거예요. 저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이 계속 중임을 요건으로 하는 거 맞고요. 예, 정말 늦어도 집행정지 신청은 넣어놓을 수가 있어. 신청은. 근데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이제 한락할 때 본안 없으면 해줄 수 없어요. 한락할 때 본안 있어야 해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행정지 결정을 하기 전까지만 어쨌든 본안 심판을 예, 마련해 주면 되는 겁니다. 저거는 소송도 심판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행정청이 거부처분 취소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때에는 예,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예, 옳은 것은 3번, 예, 지금은 4번도죠. 4번도. 예, 재처분 의무 새로 들어온 친구가 취소 심판, 그 다음에 무효확인 심판, 거부 처분에 대한 거 얘기하는 거죠. 취소 심판하고 무효확인 심판이 재처분 의무 새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간접강제도 새로 들어왔는데 간접강제 4개 모두 다 원래 아예 없었기 때문에 들어왔다고 했죠. 거부처분 취소 심판, 무효확인 심판, 그리고 나서 예, 거부나 부작에 대한 의맹 심판, 절차 하자로 인한 재처분 의무에 대한 강제수단으로 간접강제가 이번에 다 구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부처분 취소 심판에 간접강제가 현재는 있는 거야. 현재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게 되면 맞는 답은 3번, 4번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3번, 4번. 예,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또 이제 7번부터 같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휴식하시고요. 11시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